DSR이라고 하는 작년 말부터 이제 신정원의 설립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 가능하게 된 DSR의 개념으로 늘 보완해서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심사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경제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렉시트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업무 핵심 계획부터 짚어주시죠. 네, 2017년도 금융위원회는 3개 부분에 있어서 12개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를 위해서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주요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질서 확립에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취약차주에 대한 연체 위험에 빠져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를 위해서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업 기업이라든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금융산업 자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발전 그리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저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실장으로 해서 비상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상황실에는 이제 기획재정부나 하는과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협회들도 참가해서 이제 민관 협동으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요인 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다양한 비상 조치들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 안정 PCBO를 한 1.6조 원 정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인수를 지원하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을 한 5천억 정도 올해 초부터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좀 많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도 한 10조 원 이상으로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하면서 현재 위험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DSR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존의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할 때 있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기준이 이제 DTI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주의 소득 능력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 차주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빌린다라고 하면 내가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다 계산을 하지만 기타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만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채의 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라는 DSR 비율을 새로 도입을 했는데 예. 거기서는 그 주택가 지금 내가 빌리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비율이고요. 그래서 지금 DTI 비율은 이제 규제 비율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차주 같으신 분들은 DTI 비율을 60%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규제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 DSR 비율은 이제 그런 획일적인 규제 비율보다는 은행이 이제 내재화해서 여신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비율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기존의 상환 능력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득을 파악하는데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소득이 없지만 예.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증가하는 장래 소득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 이번 DTI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DSR 새로 도입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 3단계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착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올해부터는 그 DSR 비율을 은행들이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네. 내년에는 이런 DSR을 은행들이 내부에 여신심사 모형에 내재화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이런 DSR에 기반한 여신심사 모형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차주에 대한 상환 능력 심사가 좀 합리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해운조선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타 업종에 대한 점검도 진행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그 일관되고 되게 철저하게 추진을 예. 해왔습니다. 이제 3트랙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그 다음에 그 일반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그리고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그 선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쭉 추진을 해왔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그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하는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채권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많이 높고 또 채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구조조정 시스템을 조금 더 합리화하고 다양화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이제 출범하는 회생법원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기업 회생을 주관하는 법원이 새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회생법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그런 채권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프리패키지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은 이제 법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금융기관 위주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약간 시장 친화적인 그 모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시장에 보면 저희가 자본시장에는 기업 경영이라든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능력은 있지만 그 충분한 자금이 좀 부족한 그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그 기관들이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그 저희가 기업 구조조정 통합 펀드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예. 능력이 있는 그 기관들이나 플레이어들이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이 7조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금융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상품이 있습니다. 예. 햇살론, 세이망홀씨, 예.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이 있는데요. 그 2016년에 저희가 이러한 4가지 4대 서민금융 상품을 한 5.7조 원 규모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예. 이것을 2017년에는 그 1.3조 원 정도 더 늘려서 7조 원 수준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네.
그게 이제 햇살론이나 세이망호씨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5천억 원 정도 더 늘려서 공급하고 예. 미소금융도 2천억 원, 미소금융이 1천억 원, 바꿔드림론이 한 2천억 원 해서 총 1조 3천억 원 정도 공급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 7조 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저희가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민들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이 먼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한 12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한 7조 원 정도 저희가 공급 규모를 더 늘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경기가 약간 그 둔화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빠져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기업,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119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1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좀 유예를 해주고 또 새로 그렇군요.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예. 그 신보를 통해서 이제 보증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119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구조조정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협력업체들이 조금 어려움을 예, 겪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된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은 소비자 신뢰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아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불법 불건전 금융 행위에 따른 이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유사수신 행위와 같은 이제 신종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도 그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유사 투자 자문업 얼마 전에 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잘못된 자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라든지 감독을 좀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보이스피싱 같은 이제 금융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저희 금융위원회 내에 있는 FIU라든지 아니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제도들을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 특히 청년 실업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금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산업, 그러니까 유망 서비스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보건 의료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금융을 유망 서비스업 지원 펀드라는 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한 1조 원 이상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금융산업 자체가 그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산업에서 다양한 창업이라든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핀텍 기업의 창업을 뭐 돕는다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업들을 잘 아니까 그 청년들과 기업의 일자리를 좀 연계해 줄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경제 활력을 위해 정책 금융 외에 기술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81조 원을 투자 공급하고 성장 사다리 펀드는 7조 2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그 기술금융이라는 것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은 기존의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쭉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50조 원이 넘는 기술금융이 공급이 됐었고요. 예.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올해 80조 원 공급 규모, 공급 잔액 기준으로 이제 80조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성장 사다리 펀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창업해서 그 거래소에 상장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기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재기 지원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이제 공급하는 펀드인데요. 그 성장 사다리 펀드를 지금까지 저희가 6조 3천억 원 규모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서 반응이 아주 좋고 기업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평가가 있어서 올해 이제 1조 원 정도 규모를 더 조성을 해서 그 7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금융위가 이러한 금융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금융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올해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지금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과정이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이 믿으실 수 있는 결국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정부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 공무원들은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시장에 대한 그 소비자, 투자자의 신뢰는 사소한 데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금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